그러나 조선일보는 1980년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개초 방응모전을 근거로 재정부장을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장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조선일보가 조작해서 냈기 때문에. 한편 조선일보 측은 반민특위의 반민족 친일 행위자 명단에 방응모가 오르지 않았다며 친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해 구성됐던 반민특위. 그러나 경찰의 습격으로 와해되고 친일 청산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민특위는 외부에 의해서 중간에, 그것도 시작과 동시에, 엄밀하면 시작과 동시에 와해된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작성한 그 몇 안 되는 명단을 가지고 친일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친일파가 아니다. 혹은 거기만 나온 사람만 친일파다라고 단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수역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대상자의 명단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말이죠. 당연히 추가되죠. 그건. 당연히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과 경찰, 언론계, 사회문화계 원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작업이라고 일정한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기에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이 뒷작업을 제대로 출발다운 출발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김승학의 1948년도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친일파 군상이라는 제목으로 분야별 263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 이름 밑에는 숫자로 보이는 발을 정자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임 같은 데서 이 사람을 친일파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웃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했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성학 선생이 참고하면서 문헌들을 보다가 이 사람이 친일 행적을 하나씩 체크한 숫자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명단에는 조선일보의 사주였던 방응모와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김성수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른바 이 친일 혐의가 있는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 간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되고 칭찬받을 것들은 자랑하면서 그 지도층이 맞대가 될 양심 속에서 가져야 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떳떳한 자기 반성과 비판이 없이 오히려 이것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통해서 왜곡하고 없애려고 한다. 그 결과 언론 자체가 하나의 개인 도구가 되면서 개인의 어떤 역사를 왜곡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까지 나가는 이런 현상들.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PD. 이 언론의 중요성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일제 치하에서의 신문은 당시 식민지 조선민중들의 눈과 입과 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 언론의 역할에 특히 신문의 역할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인데 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측 입장은 좀 들어봤습니까? 우선 그 동아일보 경우에는 일체의 인터뷰 및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공과 과가 함께 있으므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그 공문을 보내왔고요. 그와 함께 책 한 권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책인데요. 조선일보의 입장을 잘 담고 있었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네. 오동훈 PD, 이 17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사실 국민들은 16대 국회에서도 이 처리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야당과 언론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처리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원회. 법사위원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조상의 무덤까지 다 뒤적이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일단의 괴한들이 있습니다. 그 괴한들의 음해 활동은 타락한 언론인과 손을 잡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법사위원의 괴한 발언으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참관하고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교환이라 그러면 우리를 독립운동까지 들먹이면서 교환이라 그러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교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다? 섭섭하시죠. 충분히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캄다운하고 지금 일을 해야지 법률적인 걸 해야잖아요. 어떻든 이 법사위에서 이번에 이걸 통과시키는 게 제일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지키는 거고 강도라고 개안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이치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도 이 사례는 친일 진상 규명 법안이 그간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친일 진상 규명 특별법은 작년 8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과반수가 넘는 154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을 한 터라 법이 무난히 통과될 걸로 예상을 했었죠. 네, 그런데 4개월 가까이 상위 배정을 받지 못해 표류하는가 하면 정작 법사위에 상정되자마자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실적을 조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그 역사의 평가 작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학계 연구를 맡겨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하는 이 학계에 맡기자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행정에서 한 거예요? 자, 이러시면 이거 심의 못합니다. 아니에요. 심의 안 해. 아이고 아닙니다. 자, 박수. 아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죠. 위원장님. 위원장. 아이고 위원장님. 상임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에서 좀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짓이야 이게 지금. 결국 이날의 심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번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미리 시간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오늘 몇 시에 합니다. 교묘하게 그 전까지 국회에 있던 의원들이 스무스무 없어져 버립니다. 가보면 나하고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둘이 앉아있거든요. 그럼 소원 미달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근본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의 진행 자체를 무산시켜버립니다.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음모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을 이용해서 전 국민의 친일파, 전 국토의 분쟁 안정화, 전 인민의 오략 대상화 등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일대 혼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음모가 나옵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1만 명설, 3만 명설, 10만 명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친일 반민족 행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급에 따른 당연직 광의적 행위자 혐의 대상은 한 3,000명 정도. 최종 법안 수정을 거치자 25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는 7개 항이 삭제되고 그 내용 또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밤 12시 가까이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언론은 빼자 뭐 이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지 않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사 편수에 관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적지 않은 반민족적인 행위가 있는데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포상이나 품격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대상인데 어쨌든 16대 국회에서 협상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 의원이 회의를 하면서 첨삭을 했던 법안 내용입니다. 왜 현재 법안이 누더기 법안, 친일 보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타협을 했죠.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하겠다. 법안을 발의한 지 6개월, 드디어 법안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성과였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었죠. 반민특위 48년도에 무산된 이후에 몇 년 만입니까 이게? 56년 만에 그나마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기쁨이 하나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도대체 법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하는 그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그날은 이 법사위 끝나고 멍하니 혼자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왜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